어머니, 저는 그 과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 한마디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처녀가 없어서 아이 딸린 과부를 들이겠다는 게냐? 양반가의 체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도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흘 내내 굶은 채 무릎을 꿇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 여인이 누구이기에 이토록 목숨 걸고 혼인을 고집한 것이었을까요? 밥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어느 고을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여러 마직이나 되었고 곳간에는 해마다 거둔 쌀자루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하인도 여러 거느리고 있었으니 집안 살림이 제법 넉넉한 편이었지요. 최진사의 아내는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살림을 단단히 붙잡고 안채를 다스리는 여장부였지요. 목소리가 크고 성미가 급한 편이었으나 남편 앞에서는 또 살뜰하고 다정한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맏아들 도형은 이미 장가를 들어 살고 있었고 맏며느리는 장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장씨는 참으로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싹싹하게 웃었고 말도 한결같이 곱게 했지요. 어머님, 오늘 얼굴빛이 참 좋으세요. 제가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 올릴게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달콤한 말을 늘어놓으니 윤씨 부인도 장씨를 예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도 맏며느리가 어른을 잘 모신다며 흐뭇하게 여겼지요. 둘째 아들 도유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과는 사뭇 다른 성품이었지요. 말수가 많지 않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곧고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길에서 늙은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면 말없이 다가가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었지요. 요즘 최진사 내외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혼사였습니다. 도윤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집안에 걸맞은 좋은 처자를 골라 장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틈만 나면 장씨를 곁에 불러 앉혔습니다. 이 고을 박찬봉 댁 셋째 딸이 얌전하다더구나. 그러면 장씨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빛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 소문 들었어요. 그 아가씨가 손끝이 야무지기로 이름이 났다지 뭐예요. 그래, 우리 도윤이에게 딱 맞지 않겠니? 그럼요. 이번에는 꼭 집안에 걸맞은 규수를 드려야지요. 도련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장씨는 이런 자리에서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아 말을 맞춰드리고 집안 분위기를 살피며 부드럽게 거드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도유는 혼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마음에 둔 사람도 없었고 어쩌면 혼인이라는 일 자체에 그다지 큰 뜻을 두고 있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운 날이었지요. 하늘에서는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산기슭의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아래 마을까지 들릴 정도였으니 짐승도 사람도 쉽사리 밖으로 나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도유는 그날 바깥 보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산기슭을 지나는데 눈밭 위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아이의 입술도 새까맣게 얼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급히 여인의 손목을 잡아보니 손끝은 얼음장 같았지만 다행히도 아주 가느다란 맥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도윤은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른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고 여인은 등에 업었습니다. 매서운 눈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윤은 그 여인과 아이를 최진사 댁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자 윤 씨 부인이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일이냐. 그런데 도윤의 등에 업힌 여인을 보는 순간 윤 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윤이 품에 안고 있는 아이까지 보이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 소리에 최진사도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찌 모르는 사람을 덥석 데리고 들어오느냐? 목소리는 싸늘했고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 씨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지요. 참으로 발빠른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뜨거운 물을 떠오라 시키고 이불을 내오라 하며 하인들을 재촉했습니다. 그 바람에 집안이 금세 분주해졌지요. 장 씨는 사람을 눕히고 불을 지피는 일까지 모두 거둔 뒤 어느새 윤 씨 부인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남들이 잘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요. 어머님, 그런데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아이까지 데리고 있는 걸 보니 오래 두는 일은 조금 조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 씨 부인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장 씨가 던진 말이 마음속에 그대로 박힌 것이지요. 옆에 서 있던 형도 곧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도윤아, 너는 어째 늘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 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밭에서 거의 죽어가던 여인의 얼굴과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던 얼어붙은 두 팔만 떠올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최진사 댁 구석방에는 낯선 여인과 어린아이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고 있었고 방 안에는 약한 불빛 하나만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밤중에 들이게 된 이 낯선 인연이 머지않아 최진사 댁을 크게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열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끝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작은 기침을 자주 해댔습니다. 서연. 그것이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며칠째 죽으로 겨우 목숨만 있던 서연이 어느 날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던 서연은 품 안에서 아이의 온기가 느껴지자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복남아.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볼을 더듬어 보니 아직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윤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이불 위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윤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정신이 좀 들었느냐? 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서연을 살피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남편은 있고
서연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가만히 깨문 채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 뒤로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던 때 남편이 먼저 알아누웠고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또한 그 병을 피하지 못해 뿔뿔이 흩어졌고 살아남은 이들이 있다 해도 저마다 제 앞가림하기에 바빠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정으로 발길을 돌리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다가 마침내 눈길에서 쓰러지고 만 듯하다고 서연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이불자락을 움켜쥔 손끝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윤 씨 부인의 얼굴에도 근심이 번졌습니다. 남편도 없고 기댈 친족도 없고 게다가 어린아이까지 딸려 있었으니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지요. 방을 나온 윤 씨 부인은 곧장 최진사에게 가서 이 일을 전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랍니다. 시댁도 흩어지고 친정으로도 가지 못한다 하네요. 아이까지 데리고 있으니 일을 어찌하면 좋겠어요. 최진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언제까지 거둘 수는 없는 노릇이오. 그때 장 씨가 때 맞춰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시부모 앞에 찻잔을 정갈하게 내려놓은 뒤 한참 망설이는 듯한 얼굴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사람 목숨을 살린 일은 참으로 큰일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다만 과부가 남의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은 바깥에서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혹여 괜한 말이 돌기라도 하면 집안 체면이. 장 씨는 말을 끝까지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도 윤 씨 부인의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이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말도 맞다. 당장 내보낼 수는 없으니 한 달만 두자. 그동안 몸을 추스르게 하고 그 뒤에는 갈 길을 찾게 해야지. 최진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한 달.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리하여 서연 모자에게 허락된 시간은 딱 한 달이었습니다. 장 씨는 시부모 앞에서 물러나며 고개를 얌전히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한결같이 살뜰한 맏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는 데에 조용히 마음을 놓고 있었지요. 참으로 교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쫓자는 말을 제 입으로 먼저 꺼내지 않고도 시어머니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한 달은 짧았습니다. 서연에게는 숨 한 번 제대로 돌릴 틈도 없는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겉으로 서러운 기색을 내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에 몸을 의탁한 처지에 마음 놓고 올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복남을 품에 꼭 안고 밤이면 낮은 목소리로 아이를 다독일 뿐이었지요. 복남아, 걱정 마라. 어미가 있다. 복남은 아직 어려 그 말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미 품이 따뜻하다는 것만은 아는지 작은 몸을 한층 더 파고들며 가만히 눈을 감곤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맞부딪히는 소리와 물이 철벅이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작게 번졌지요. 나이 많은 하인 금이 할멈이 혼자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은 탓에 그릇 하나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를 짚고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금이 할멈 곁에 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쉬세요. 아가, 내 몸도 아직 성치 않은데 무슨 일을 하려 하니? 괜찮습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더 쑤셔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볼은 헬쑥했고 얼굴에는 아직 핏기가 돌지 않았지만 그 웃음만은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서연은 조금씩 집안일에 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남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동이를 옮기고 쌀을 이는 자리에 슬며시 붙어 섰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구수한 밥 냄새가 부엌에서 피어오르면 그제야 안채 식구들도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은 늙은 하인들의 고단한 몸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금이 할멈이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곁에서 받아들었고 머슴이 장작 더미를 옮기다 숨을 고르면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젖은 빨래가 남아있으면 어느새 다가가 물기를 짜고 줄에 널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에 띄는 일은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서연은 자기 처지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구석방에 아이를 안고 얹혀 사는 신세이면서도 늘 먼저 남의 불편한 사정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지는 누구보다 딱했지만 그래서 더 모질게 굴지는 않았지요. 그 모습을 도유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지 못해 데려왔을 뿐이었습니다. 살아나기만 하면 제 갈 길을 가게 될 사람이라 여겼지요. 그런데 서연이의 착한 성품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달빛이 창호지에 옅게 번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던 도윤의 발걸음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서연이 머무는 구석방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남아, 잘 자거라. 어미가 꼭 너를 지켜줄게.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 모자를 이대로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 무렵 한 달의 기한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 모자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없는 그 청년의 가슴 속에서 쉽게 거둘 수 없는 결심 하나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요. 한 달이 다 되어 가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안채 윗방에는 최진사와 윤 씨 부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장 씨는 그 곁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고 도형도 한쪽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지요. 막 식사를 끝낸 뒤라 방 안은 조용했지만 어쩐지 가벼운 기운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다 되었어요. 서연이 몸도 어느 만큼 추슬렀으니 내일쯤에는 갈 길을 알아보게 해야지요. 최진사도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노잣돈도 조금 쥐어보내면 될 것이오. 그러자 장 씨가 얼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보따리도 하나 싸드릴게요. 길에서 먹을 것이라도 조금 챙겨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아이도 있으니 더 딱하지요. 겉으로 듣기에는 더없이 살뜰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연 모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 말 속에 얌전히 숨어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은 뒤 부모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의아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웬일이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수 적고 조용하던 사람답지 않게 그날의 눈빛은 유난히 단단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장 씨의 손도 찻잔을 만지던 움직임도 그 자리에서 멎었지요. 도윤은 더 머뭇거리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연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본 채 말을 잃었고 도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 씨도 찻잔을 든 손을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최진사였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제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진사의 얼굴이 획 달아올랐습니다. 정신이 나갔느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아이 딸린 과부를 내가 어찌 아내로 드리겠다는 것이야. 도형도 곧장 말을 받았습니다. 도윤아, 세상에 처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찌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느냐.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한 달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르고 아이를 품는 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도형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고작 한 달 보고 사람을 다 안단 말이냐. 참으로 어처구니 없구나. 이때 장 씨가 기다렸다는 듯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도련님 말씀도 알겠어요. 그 과부가 착한 사람인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라면 마땅히 초혼인 교수가 들어와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과부를 들이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바깥에서 보는 눈이 있지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걱정하는 얼굴까지 하고 있었으니 듣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들릴 만했지요. 끝내 윤 씨 부인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하느냐. 아이 딸린 과부를 며느리로 들이라니 내가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체면도 체면이었지만 둘째 아들만큼은 반듯한 집안의 교수와 혼인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이지요. 도윤은 잠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뜻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불효인 줄 압니다. 하지만 서연 모자를 이대로 내보내면 다시 길바닥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복남이까지 함께 고생하게 될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윤 씨 부인이 곧장 말을 받았습니다. 노잣돈을 넉넉히 주면 되지 않느냐. 내가 어찌 그 일까지 다 짊어지려 하느냐. 도윤은 한참 만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 몇 푼으로 사람의 앞날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두 손을 짚고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서연을 제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복남이는 제 자식처럼 품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절이 오히려 최진사의 분을 더 건드렸습니다.
최진사는 끝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물러가라.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런 소리 꺼내지 마라. 그러나 도윤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댄 채 한동안 그대로 엎드려 있었지요. 그날 밤 최진사 댁에는 편히 잠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안채에서 밤새 눈물을 훔쳤고 최진사는 사랑채에서 담뱃대만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씨는 낮은 목소리로 도형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련님이 저렇게까지 나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속이 다 타시겠어요. 도형이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한 번 마음이 비뚤어지니 저 모양이지. 내일 내가 다시 말해보겠소. 장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부모님들 마음이 약해지시면 어쩌지요? 도형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윤은 다음 날부터 사랑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밥도 들지 않았고 아무리 타일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봄 기운이 들기 전이라 아침 저녁 공기는 매서웠지만 그는 꼼짝하지 않았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안채에서는 모두가 속을 태웠습니다. 처음에는 곧 마음을 돌릴 줄 알았습니다. 성품은 고다쓰나 늘 부모 뜻을 거스르지 않던 아들이었으니 하룻밤쯤 지나면 생각을 접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도윤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사랑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앞에는 여전히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거의 없었으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최진사의 눈가도 미세하게 떨리고 말았습니다. 도윤은 본래부터 고집을 드러내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어른 앞에서는 한 번도 말을 거스르지 않던 아이였지요. 그런 아들이 난생 처음 제 뜻 하나를 위해 사흘을 꼬박 버티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 채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안채에서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놈아, 이러다 사람 잡겠다. 밥이라도 한술 떠야지. 도윤은 비로소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먹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끝에 최진사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오며 수없이 삼켜온 한숨과는 또 다른 무겁고 깊은 숨이었습니다. 내 뜻이 그리도 단단하냐? 예, 아버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후회하지 않겠느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최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 끝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가 그토록 뜻을 굽히지 않으니 이번만은 못 이기는 척 허락하마. 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그 여인과 아이를 품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책임이다. 도윤은 그제야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허락은 떨어졌지만 집안의 마음까지 모두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고 도형은 끝내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장씨의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히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서연은 최진사 댁 둘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쓸쓸한 자리였습니다. 잔치상도 없었고 축하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채에서 윤씨 부인이 마지못해 허락의 뜻을 보인 것이 그 혼인의 전부였지요. 서연은 복남의 손을 꼭 잡은 채 도윤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이 마루를 톡톡 밟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은 뒤에도 마음 편한 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서연을 볼 때마다 차가운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라 부르는 것이 아직도 입에 붙지 않는다. 서연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면 윤씨 부인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송구하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냐. 내 사정이야 딱하다만 내가 아이 딸린 과부였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은 짧았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을 뿐이었지요. 복남은 더 어린 마음으로 그 기운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아이가 철없이 마당을 뛰놀다가 안채 가까이 다가가면 윤씨 부인의 얼굴빛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저리 데리고 가거라. 심한 꾸지람도 아니고 큰 소리도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는 서연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내색 없이 복남을 조용히 안아들고 제 방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어느 날 복남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무이, 할머니가 나 싫어해.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끝내 얼굴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우리와 서먹하셔서 그런 거란다. 그럼 나중에는 괜찮아져.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음속이 아무리 무너져도 복남 앞에서만은 어떻게든 웃는 얼굴을 보이려 애썼지요. 장씨는 윤씨 부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서연을 힘들게 했습니다. 윤씨 부인이 대놓고 차가운 말을 던진다면 장씨는 겉으로 웃으며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쪽이었지요. 말끝은 늘 부드러웠고 겉보기에는 동서를 챙기는 듯 했지만 돌아보면 힘든 일은 하나같이 서연 몫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동서, 이제 이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집안일도 하나씩 익혀야지. 예, 형님. 오늘은 장독대 둘레를 한번 말끔히 닦아봐. 내가 하려 했는데 손목이 아팠어.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서연도 이제 이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 배워가며 함께 일을 맡아야 한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군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안채 마루를 닦으라 했고 어느 날은 사랑채에 드릴 물을 더 길어 놓으라 했습니다. 손님이 다녀간 뒤에는 찻상을 치우는 일도 쌓인 빨랫감을 삶는 일도 자연스레 서연에게로 넘어왔지요. 장씨는 그때마다 늘 비슷한 말로 웃으며 넘겼습니다. 동서, 이것만 동서가 좀 해주면 좋겠어. 예, 형님. 역시 동서는 손이 참 빨라. 내가 하면 한참 걸렸을 텐데. 겉으로만 들으면 칭찬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오갈수록 서연의 손은 점점 더 바빠졌고 쉴 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장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늘 서연을 챙기는 듯 굴었습니다. 어머니, 동서도 이제 제법 집안일에 익숙해졌어요.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윤 씨 부인은 서연이 일을 맡아 하는 것을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 뒤로는 장 씨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서연에게 일이 더 얹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이 없는 곳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동서, 방금 닦은 마루에 자국이 남았잖아. 다시 닦아. 예, 형님. 복남이가 깨기 전에 빨랫감부터 먼저 삶아둬.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자잘한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니 서연은 하루 종일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교묘한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심하게 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맏며느리가 새로 들어온 동서에게 집안일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서연이 숨 돌릴 틈조차 없도록 잔일을 겹겹이 얹어두는 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좀처럼 싫은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 형님 하고 대답한 뒤 묵묵히 제 손에 떨어진 일을 해낼 뿐이었지요. 그러면 장 씨는 속으로 더욱 못마땅해졌습니다. 조금쯤 지친 얼굴을 보이거나 억울한 기색이라도 드러내면 다시 꼬투리를 잡기 쉬웠을 텐데 서연은 늘 조용히 참고 넘겼기 때문입니다. 하인들도 그런 기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안채의 살림과 집안의 눈치는 윤 씨 부인과 장 씨가 쥐고 있었으니 서연 모자에게 함부로 가까이 다가섰다가 괜한 미움을 사는 일을 다들 조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서연의 방을 드나드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금이 할멈만은 가끔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세아 씨, 이거라도 좀 드셔요. 따뜻하게 덮인 밥을 국물에 말아 조심스레 내밀곤 했지요. 그릇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미안한 얼굴부터 지었습니다. 할멈, 저 때문에 괜히 눈총 받으시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그러면 금이 할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마셔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요. 금이 할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서연의 손등을 가만히 덮을 때면 서연은 그 온기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서연이 누구 앞에서 서러움을 쏟아놓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을 들어도 대들지 않았고 장 씨가 실수인 척 모자라게 굴어도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남을 지키며 제 몫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갈 뿐이었지요. 새벽이면 늘 가장 먼저 부엌에 나왔습니다. 물동이를 옮기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으며 솥에서 밥이 뜸들 무렵이면 구수한 냄새가 마당 너머까지 퍼졌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 둘레를 닦고 빨래를 삶아 널고 손이 모자라는 자리에는 먼저 가서 조용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안에 아프거나 힘겨운 사람이 보이면 가장 먼저 곁으로 다가가는 것은 늘 서연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금이 할멈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막 손에서 놓인 그릇이 바닥에 요란하게 부딪혔고 놀란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왔지요. 할멈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연신 가슴께를 누르며 괴로워했습니다. 얼굴빛도 눈에 띄게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멈,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등을 두드리고 물을 떠다 주었지만 금이 할멈의 숨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간이 막힌 사람처럼 답답한 소리만 거칠게 새어나왔지요. 그때 서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추슬러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서연은 곧장 할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얼굴빛과 숨소리를 살폈습니다. 할멈, 제 말 들리세요? 금이 할멈은 간신히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조금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할멈의 손목을 짚어 맥을 살핀 뒤 곧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등을 따라 한자리를 손끝으로 눌러보고 가슴 아래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금이 할멈이 낮게 신음했으나 서연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등을 짚고 막힌 기운을 풀어주듯 가슴 아래를 쓸어내리자 잠시 뒤 금이 할멈의 입에서 갑자기 큰 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막혔던 숨이 그제야 뚫린 듯 했습니다. 금이 할멈은 몇 번 거친 숨을 몰아쉰 뒤 서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도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에 떡이나 마른 것을 드셨어요? 금이 할멈이 숨을 고르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떡을 조금 먹었지.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하게 드시다가 체하신 듯해요. 오늘은 더 드시지 마시고 당분간은 죽처럼 부드러운 것만 드셔야 합니다. 내일은 속이 편해지도록 다릴 것도 조금 챙겨 드릴게요. 곁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금이 할멈이 서연이 손을 쓴 뒤 눈에 띄게 진정된 것이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 일을 계기로 하인들 사이에서는 서연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늙은 머슴 만석이 밤새 기침을 심하게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벽녘 부엌에 나와 목을 달래는 때 좋다는 재료를 다려 따뜻한 물을 내어 주었지요. 다음 날 만석의 기침이 한결 누그러지자 사람들은 그 일 또한 서연의 손길 덕이라 여겼습니다. 또 한 번은 어린 종 하나가 마당에서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상처를 깨끗이 씻기고 붕대 삼아 천을 정갈이 감아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못하던 아이도 서연의 품에 기대고 나서는 조금씩 진정되었지요. 서연의 친정아버지는 의원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약재 만지는 일을 보고 자랐고 사람 몸의 증세를 살피는 법도 조금씩 익혀두었습니다. 스스로 의원이라 나설 처지는 아니었으나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까닭도 그 때문이었지요. 그 뒤로 하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마님은 참 손이 야무지셔. 금이 할멈이며 만석이까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걸 보면 참 마음이 고우신 분이야. 이런 수군거림이 안채까지 들어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 씨의 귀에도 곧 들어갔지요. 장 씨는 겉으로는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전처럼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윤 씨 부인 곁에 앉아 차를 따르며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동서가 금이 할멈 일도 봐주고 만석이 기침도 챙겼다지요. 윤 씨 부인이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금이 할멈이 갑자기 체했을 때 손을 썼다더구나. 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끝을 부드럽게 이었습니다. 참 기특한 일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어머님, 어디서 조금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괜찮았으니 망정이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듯한 한마디였지요. 그러나 윤 씨 부인의 마음에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구나. 장 씨에게는 그것이면 만족했습니다. 제 손으로 크게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괜한 의심의 씨앗 하나만 뿌려두면 그 다음은 저절로 자라나는 법이었지요. 도형 또한 장 씨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머니, 집사람 말이 맞습니다. 의원도 아닌 사람이 섣불리 나섰다가 탈이라도 나면 괜한 구설만 생길 수 있습니다. 도유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사람을 돕고도 도리어 의심을 받아야 하는 서연이 안쓰러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서연은 늘 먼저 도윤을 말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람을 도왔는데도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제가 칭찬을 들으려고 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니 한 것뿐입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서연은 늘 그랬습니다.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았고 자기가 한 일의 값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 여겨서 했을 뿐 그 뒤에 돌아오는 말까지 붙잡고 서러워하지는 않았지요. 도유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안에서 서연의 자리를 꼭 바로 세워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장 씨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서연을 따르는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장 씨는 제 자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듯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안채에서 윤 씨 부인의 눈에 드는 사람도 살림을 주무르는 사람도 장 씨 자신이었습니다. 맏며느리라는 자리와 시어머니의 신임, 그리고 집안 안팎의 눈길이 서연에게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는 것이 장 씨에게는 결코 반가울 리 없었지요.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장 씨 쪽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마음은 여전히 장 씨에게 더 가까이 기울어 있었고, 서연은 아무리 하인들의 마음을 얻는다 한들 시어머니 눈에는 아직도 마뜩자는 둘째 며느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집안을 크게 뒤흔들 일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며 두 며느리의 참모습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이 흐렸습니다. 찬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장독대 뚜껑이 덜컹거렸지요. 괜히 집안 공기까지 가라앉아 보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최진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막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던 참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갑자기 몸을 앞으로 웅크리더니 가슴께를 짚었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윤 씨 부인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감, 왜 이러세요? 안채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왔고 도형도 놀라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최진사를 안채 윗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수건을 올려보았으나 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신음은 점점 깊어졌지요. 곧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고 혀를 살피며 한참 동안 병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속에 열이 크게 엉켜 있으니 열을 내리고 막힌 것을 풀어주는 약을 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약은 곧 다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먹이고 난 뒤에도 병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진사는 밤이 깊을수록 더 괴로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남편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손을 붙잡고 연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감,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말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최진사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은 끊이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장 씨가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움직인 것도 장 씨였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들어온 것도 장 씨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다급한 얼굴로 장 씨를 바라보자 장 씨는 기다렸다는 듯 보자기를 풀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귀해 보이는 약재 몇 가지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지요. 어머님, 제가 친정에서 귀하게 구해둔 약재가 있어요. 평소에도 기운을 크게 북돋운다 하던 것이니 아버님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윤 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게 듣겠느냐? 제가 직접 타려 올리겠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걱정 마세요. 장 씨는 곧장 부엌으로 내려가 약탕기를 올렸습니다. 한참 지나자 진하고 묵직한 약 냄새가 부엌과 복도를 타고 안채까지 퍼져왔지요. 마침내 장 씨는 붉은 빛이 도는 탕약 한 사발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씨 부인이 최진사의 몸을 조심스레 일으켜 세우자 장 씨가 곁에서 약을 먹였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겨우 몇 모금이 넘어갔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진사의 신음이 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얼굴은 한층 더 붉게 달아올랐고 가슴을 쥔 손에는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식은땀도 더 세차게 흘러내렸지요. 윤 씨 부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대감. 도형도 다급히 곁으로 다가왔고 하인들은 방 안과 밖에서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잠시 전보다 병세가 더 급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 씨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기색 속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의원이 병을 잘못 본 것 아니에요? 아니면 처음 쓴 약이 사람 몸에 안 맞았던가? 도형도 곧장 장 씨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원래 쓴 약이 듣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집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눈앞에서 더 위태로워지고 있는데도 누구의 탓인지부터 따지는 모양이 참으로 답답한 순간이었지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부산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최진사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서연에게로 쏠렸지요. 잠시 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윤 씨 부인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드리는 약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 씨가 먼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동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내가 가져온 약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야?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아버님의 병세에는 맞지 않습니다. 속에 열이 크게 엉켜 있는데 이런 때에 기운을 돋우는 약을 더 쓰면 열이 더 치솟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힌 것을 풀고 열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장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디서 조금 배운 것을 가지고 감히 어른 드실 약까지 논하느냐. 윤 씨 부인도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연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장 씨를 더 믿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위태롭습니다.
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윤은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체면이나 말의 앞뒤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더 위태로워지시기 전에 서연에게 한번 맡겨보셔야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숨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고 뜨겁게 달아오른 몸에서는 기운이 빠르게 소진되는 듯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마침내 윤 씨 부인의 입에서 힘없는 말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알았다. 해보아라. 그 허락이 떨어지자 서연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최진사의 옷깃을 조금 풀어 숨을 트이게 했습니다. 다시 맥을 짚고 배와 가슴의 상태를 살폈지요. 그리고는 곧장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장에서 필요한 약재를 골라내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무엇은 덜어내고 무엇은 조금 더 보태며 병세에 맞게 가려냈지요. 잠시 뒤 약탕기에서는 쌉싸래하면서도 맑은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앞서 장 씨가 달인 묵직한 보약 냄새와는 사뭇 다른 기운이었습니다. 약이 달여지는 동안에도 서연은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최진사 곁으로 돌아와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드리고 막힌 기운이 풀리도록 가슴과 배를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도윤도 곁에서 쉴 틈 없이 거들었습니다. 불을 지피고 물을 날라오고 땀으로 젖은 수건을 갈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손발은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고 시아버지의 병세를 살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한 모금 먹이고 기다린 뒤 또 한 모금 먹이며 몸의 반응을 지켜보았지요. 방 안에는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한밤을 넘기고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빛이 비쳐들 무렵이었습니다. 거칠게 끊어질 듯하던 최진사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달라붙어 있던 열도 서서히 꺾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손목을 짚어보았습니다. 한동안 미친 듯이 치닫던 열기가 한풀 가라앉아 있었지요. 서연이 낮게 불렀습니다. 아버님, 제 말 들리십니까? 잠시 뒤 최진사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윤 씨 부인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감,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윤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덩이 같던 그 손에는 다시 사람의 온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 옷자락은 땀과 약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윤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문 밖에서 지켜보던 하인들도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금이 할멈은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훔쳤고 만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장 씨는 방 한쪽에 서서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형 역시 아무 말 않고 입술만 굳게 다물고 있었지요. 서연은 밤새 사람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끝내 탐탁지 않게 여기던 시아버지였고
자기를 쉽게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던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원망하려 들었다면 원망할 수도 있었고, 모른 체하고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아픈 사람이 있었고, 자신이 도울 수 있었기에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최진사 댁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최진사는 며칠 더 자리에 누워 지냈습니다. 서연이 다려 올린 약을 하루 3번 꼬박 받아 마셨지요. 약은 몹시 썼습니다. 얼굴을 조금 찌푸리기는 했으나 내놓은 약사발을 끝내 비우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때가 되면 약사발을 들고 시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약을 올렸지요. 아버님, 약 드실 때가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별다른 말 없이 약사발을 받아 들었습니다. 묵묵히 다 마신 뒤에도 한동안 입을 열지 않곤 했지요. 그러다가 서연이 물러나려 하면 가끔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은 좀 덜 쓰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아니었고 칭찬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한마디였지요. 그러나 서연은 알았습니다. 저 한마디는 시아버지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라는 것을요. 내일은 조금 더 드시기 편하게 다려오겠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공손히 답한 뒤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최진사는 그런 서연의 뒷모습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그래. 그것이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마음은 그보다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이 밤새 남편 곁을 지키며 목숨을 살린 것을 두 눈으로 보았으니 그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쌓인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었지요. 한 번 품은 편견이란 그렇게 쉽게 거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마당에 널어둔 이불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잔뜩 머금은 이불이 생각보다 무거워 혼자 들어 올리려니 어깨가 뻐근했지요. 그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않고 이불의 다른 쪽을 잡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불을 함께 걷어 차곡차곡 개었고 그대로 관까지 옮겨 넣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괜한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 이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이 장독대 뚜껑을 열려 하면 서연이 다가와 함께 들어주었고 부엌에서 큰 솥을 옮길 일이 생기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곁에 와 조용히 힘을 보탤 뿐이었지요. 어느 날은 윤 씨 부인이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침침한 탓에 바늘귀에 실이 좀처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바늘을 들여다보며 애를 쓰고 있는데 마침 서연이 저녁약을 들고 들어왔지요. 어머님, 약 가져왔습니다. 거기 놓아라. 윤 씨 부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늘귀를 들여다보는 얼굴에는 짜증과 답답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가까이 앉았습니다. 제가 꿰어드릴까요? 윤 씨 부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막지도 않았지요. 서연은 바늘을 받아 들고 실을 단숨에 꿰어 돌려드렸습니다. 실이 짧아 보여서 조금 넉넉히 꿰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바늘을 받아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연이 다시 일어나려는데 그때 윤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예, 어머님. 내일 아침에는 나물 좀 무쳐라. 아버님이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하신다. 서연은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은 그저 부엌일 하나를 시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습니다. 안채의 부엌은 안주인의 손이 닿는 자리였고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서연을 집안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예, 어머님. 새벽에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여 대답했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지요. 방을 나와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달빛이 환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가까워져 바람이 더는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공기마저 한결 부드러웠지요. 서연은 잠시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참아두었던 눈물 한 방울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윤씨 부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는 서연을 대놓고 과부라 부르지 않았고 매몰차게 쏘아붙이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살가운 말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서연이 올린 약은 거르지 않고 남편에게 먹였지요. 그리고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부엌에 나와 나무를 묻히고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참기름 향이 마당 끝까지 번져나갔지요. 그때 윤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놀라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뽀얀 죽이 부드럽게 끓고 있었고 그 위에는 잘게 썬 대추와 잣이 곱게 얹혀 있었습니다. 영감이 저런 걸 좋아한다. 예. 어제 드시는 걸 보니 단맛을 조금 찾으시는 듯해서 대추를 넣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물을 묻히고 불을 지피며 서 있던 며느리였습니다. 앞치마에는 군데군데 물이 튀어 있었고 손끝에는 잔칼질에 베인 자국도 보였지요. 그런데도 서연은 아무 불평 없이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윤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한 그릇 더 퍼라. 서연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예, 복남이도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에 서연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복남. 윤씨 부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이 이름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늘 저 아이를 데리고 가라 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아이 이름이 조심스레 불리고 있었지요. 예,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얼른 고개를 숙였지만 솥 위로 한 방울 눈물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못 본 척한 채 조용히 부엌을 나섰지요. 한편 장씨의 민낯은 그 무렵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알아누운 뒤로 집안 살림이 여러모로 흐트러졌는데 그제야 사람들은 그동안 장씨가 안채 살림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둘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살뜰한 맏며느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인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생색만 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곳간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된장이 얼마나 줄었는지, 겨울 동안 땔감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장씨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늘 하인들이 알아서 메우고 있었지요. 하인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마님은 늘 말로만 살림을 챙기시고
막상 속은 둘째 마님이 더 좋으시네. 위급한 때에도 장 씨는 책임지기보다 먼저 핑계를 찾았습니다. 약이 맞지 않았던 일도 의원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지요. 자기 잘못을 먼저 돌아보는 법은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맏며느리를 감싸고 싶었습니다. 오래도록 곁에 두며 정을 쌓아 온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러나 한번 눈이 뜨이고 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가 시어머니 앞에서 싹싹하게 굴던 것, 고운 말로 맞장구를 치고 비위를 맞추던 것, 그것이 모두 마음에서 우러난 정이라기보다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한 셈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반면 서연은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으려고 일부러 애쓴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묵묵히 해낼 뿐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을 번드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요. 어려운 때일수록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도 함께 알게 되었지요. 도형은 끝까지 장 씨를 감쌌지만 윤 씨 부인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정성이란 그저 손수 나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는지 먼저 살피는 데에도 있는 것이라며 장 씨가 모르는 일을 아는 척 앞서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장 씨는 제 방으로 돌아가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지요. 계절도 어느새 바뀌고 있었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마당 구석에 심어둔 매화나무에는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바람 끝에는 젖은 흙냄새가 실려왔지요. 봄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천천히 거닐 만큼 기운을 회복했지요. 서연이 정성껏 다려 올린 약을 꾸준히 먹은 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햇볕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마당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복남이었습니다. 아이는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틈틈이 가르쳐준 글자였지요. 삐뚤빼뚤하고 서툴렀지만 아이는 제법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최진사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복남아. 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예, 무엇을 쓰고 있느냐? 글자요. 어무이가 가르쳐 줬어요. 어디 보자. 최진사는 조심스레 아이 곁에 쪼그려 앉아 땅에 적힌 글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하늘이라 쓴 것이냐? 네. 복남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최진사의 눈가에도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병을 앓고 난 뒤 처음으로 드러난 부드러운 표정이었지요. 잠시 뒤 최진사는 품 안에서 작은 붓 하나를 꺼내 복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써 보아라. 나뭇가지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복남은 두 손으로 붓을 받아들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허, 그리 크게 소리 지를 것 없다. 귀 아프다.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손길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그 모습을 서연이 멀리서 보았습니다. 빨래를 안고 마당을 지나던 길이었지요. 시아버지 곁에 복남이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품에 안은 빨래를 조금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울렁였지요.
금세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울어요. 도윤은 서연의 옆에 나란히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울고 있지 않소.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도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서서 함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봉남이 나란히 앉아 땅 위에 글자를 쓰고 있었고, 봄바람은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의 소매를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쓰러져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데도 없는 과부였습니다. 남의 집 구석방에서 찬밥을 먹고 과부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서연이 끝내 해낸 것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사람을 살려냈고 그 집안의 마음까지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제 억울함을 앞세우지도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매화 향기가 마당 끝까지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봄은 그렇게 최진사 댁에도 찾아오고 있었지요. 이 이야기가 남기는 뜻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사람의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묵묵히 곁을 지키고 제 손으로 사람을 살리고 말보다 마음으로 버티는 이가 참으로 귀한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